네, 반갑습니다. 원전 한국종교연대 120차 평화포럼 다문화 시대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여성가족부 부이사관님으로 계신 조성균 부이사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서단법인 평화상임이사로 계신 이준석 이사님. 네, 토론은 우리 꿈의 품의 이사장이신 박경석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세계봉공재단 사무국장이신 조원영 국장님이셨습니다. 네, 최근에 다문화 인구가 한 260만 한국 사회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시대가 이렇게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 방향은 이 다문화와 함께하는 그런 공존의 시대가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다문화인과 이 종교의 그런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두 분 또 현장에 계신 두 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더더욱 우리 한국 사회 다문화인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생지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여성가족부 부이사관이신 조성균 부이사관님께서 다문화 시대의 종교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성균입니다. 다문화 시대의 종교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3년 9월 말 현재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50만을 넘어서 26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 5% 수준으로 5%면 다인종 다문화 국가 기준에 다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는 당연히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불만과 종교적 마찰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다문화 가족을 이주민으로 부르자는 그런 얘기도 있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2.38%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세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이제 감소 추세에 들어서면서 2070년에는 3,800만 정도로 감소할 것이고, 2040년에는 우리나라 학교나 그리고 군인 반토막 난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다문화인들이 커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 56개 시군구의 다문화 초등생이 10%를 넘어섰습니다. 한평 같은 경우, 전남 한평 같은 경우는 20%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다문화를 따지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근거로서 이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이 우리 모두는 별의 자손이다.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것은 이제 별이 마지막에 대폭발하는 과정인데, 이때 분출되는 원소들이 사람의 구성 요소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주와 우리 다문화인 선주민, 이주민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방향에 대한 이론인데요. 아시겠지만 다문화는 인종, 민족, 종교, 계급 등 여러 집단이 고유 문화와 함께 혼재하는 그러한 사회를 말합니다. 크게
그것을 이제 동화주의적인 용광로 이론, 그리고 그 샐러드 그릇이라는 다원주의적 이론, 뭐 용광로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이 한족 중심으로 해서 소수민족을 전체를 융화시키는 방안. 미국 그 샐러드 그릇 이론이라는 건 미국이 이제 그런 어떤 여러 문화를 섞어서 공존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그 어느 나라나 이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 중도를 찾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주로 이제 동화주의에 입각하면서 다원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7월 달에 그 이제 다문화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좌우할 이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민자는 그 방문객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현종 시인이 사람이 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은 그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주하는, 우리는 이주민의 후손입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칼라하리 사막에서 인류의 그 20만 년 전에 그 우리 인류 조상이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가 지금은 뭐 사막지대지만 그때 사람이 살기 좋은 적합한 그 기후였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동을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민 정책의 방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선주민이 이주민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먼저 생존을 위해서 이주했듯이 이주민들도 생존을 위해서 이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로 해서 외국인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 외국 인력 정책이 그렇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인 중에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했거나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원이 약 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 11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이민 정책에 따라서 좀 더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학령기 자녀 수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7세부터 13세까지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을 잘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지금 핵심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은 출신국과 교류 확대 경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함께 나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교육이 다문화인들을 변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류 사회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스낵 총리나 아프리카계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그러한 주류 사회에 진입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하나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임. 이것이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동반자다. 타인은 또 다른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차별은 나에 대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고 방향성입니다. 다음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2010년도서부터 다문화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다문화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맞게 단계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4월 27일 날 총리 주재로 제4차 다문화 정책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21차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는데요.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기본 계획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특히 이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혼 이민자들은 정착 주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문화 이해교육이나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소통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우리말도 어렵고 모든 것이 낯설고 우리도 외국 여행 나가 보면은 모든 것이 낯설다는 그런 경험,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다문화 정책이 펼쳐야 될 것 같고요. 행정복지센터와 찾아가는 가족센터가 연계돼서 지원해주고 있는 정책이 이번 다문화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인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 정책 추진이 2023년서부터 새로운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아직 방향성이 설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설정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주로 외국인들을 출입국 관리라든지 기타 문화 다른 서로 여러 부처의 일들을 종합하면서 중점이 조금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주도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과 법무부에서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이 초점은 틀리지만 결국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결국은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본 정책이 아직 수립되고 있지는 않은데 4차 외국인 기본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지금 기본 연구 보고서를 입수한 것에 의하면 8대 영역 25대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인력 정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라든지 한국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이라든지 기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외 거점센터 31개 소지역센터 민간 위탁 방식에서 지방 노동단체와 산업인력공단으로 넘기는 그런 방향이 아마 이 현 정부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런 외국인 상담센터, 콜센터인데요. 이런 거는 소개시켜 외국인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인력 송출국 고용 허가제에 따라서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원으로 상담 서비스를 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시대의 종교 역할입니다. 충돌이냐 공존이냐. 단기적으로는 내 권리가 침범당하고 손해를 본다면 저도 바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인, 학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충돌이 있지만 결국은 공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시대의 종교 역할인데요. 합리적인 현대사회의 인간은 종교적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에 책임지는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의 절대적인 신념 체계 속에서 사고하는 고전적인 사람들은 덜 합리적이지만 모든 걸 믿고 맡기기 때문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주 공간을 탐험하는 지구촌 시대에 깨어있는 인간이 다원주의 사회가 몰고 온 세습판을 거슬려서 다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맹목적인 신념의 우월성을 휘두르는 힘있는 제국주의적인 횡포도
소수 집단이 뭉쳐서 다수의 항구하는 한풀이의 악순환도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한 일터에 한 일꾼으로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다원주의 개방 사회를 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사회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그 집단이 종교단체로 언급한 것은 1.4%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교 간 세력 확장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종교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기는 하기 싫지만 누군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선을 실천하면 모든 사람은 박수를 보냅니다. 소록도에서 봉사를 하고 고국의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신 그 수녀님 분향소가 국내에 차려졌습니다. 신식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한 개신교의 정신, 이런 것들이 봉사하는 종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구촌의 핫 이슈입니다. 오랜 종교적인 갈등을 통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공통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종교의 조상이고 구약 성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간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인데 피를 부르는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와 종교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7일 날 프랑스에서 알제리계 청년 나엘이 총격으로 사망하자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진정시킨 것은 정치인이나 종교인이 아닙니다. 스포츠 스타인 음바페, 나엘의 할머니가 나와서 폭력적인 행동은 결코 우리 나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통해서 폭력 사태가 가라앉았습니다. 유럽 사회가 지금 이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테이마 메르켈 총리나 사르코지 대통령이 다문화 사회의 정착, 교육을 통해서 주류 사회로 진입시키지 못하고 변두리에 떠도는 그러한 3등 국민들이 되면은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겪은 그런 경험을 잘 반성을 해서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사례인데요.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 연방에 있다가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조그만 섬이고 물조차도 말레이 반도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역할, 화합하는 종교적인 역할, 공용어도 4개이고 종교도 다 인정을 하고 종교 간 화합유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광고판에 위험하다는 말, 들어오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4개 언어로 영어, 중국어, 그리고 말레이어, 그리고 타밀어입니다. 저기 주로 인도계의 남부지방에 타밀계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말레이나 싱가포르의 인적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종교 역할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이 이렇게 이제 개입이 돼야 다문화 사회로, 다문화 가족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권고사항으로 모든 외국인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족센터가 이렇게 이제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종교단체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무슬림들은 특히 이제 기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센터 이용을 꺼린다는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돼서 여러 가지 이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이러한 돼지고기를 싫어한 못 먹는 무슬림 이런 거 타문화를 존중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핫한 행성형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조종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종교적 관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오강남 교수는 종교를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로 구분합니다. 무조건적, 절대적 믿음을 강조하는 표층 종교와 깨달음을 통해서 참나를 찾고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표층 종교로 어떤 종교가 현대사회에 필요한 것인가는 자명합니다. 근본주의, 원리주의를 넘어서서 모든 종교가 심층 종교로 모든 지금의 종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표층과 심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의 역할이 뭔지를 자성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은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일 뿐입니다. 우주의 질서, 코스모스, 고차원적인 종교가 피해 악순환, 증오와 잔혹함, 살인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남을 파괴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주에서 보면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지구의 한 모서리에서 살던 사람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사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잔혹함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다음은 지금 미국 나사에서 발사한 보이저가 이제 항해라는 뜻인데 1차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지구상의 교류를 촉진시켰잖아요. 우주 공간을 항해하는 대항해 시대입니다. 77년에 발사한 보이저호가 2013년도에 태양계를 벗어나는 은하계의 변두리에 있는 태양계를 겨우 벗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났지만 1만 7천 년 뒤에나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인사말이 실려 있습니다. 60개국에 인사말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순견 부기사님께서 다문화 시대의 종교 역할, 다문화 사회의 사회 통합, 또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 현황,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다문화 시대의 종교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준비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큰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시대 종교 역할 우리 사단법인 평화 상임이사이신 이준석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251만 9월 달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의 외국인들의 숫자가 251만이라는 숫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200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학예연구관으로 일할 때 그 당시에 한 50만, 60만, 100만 미만의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5년 만에 거의 250만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그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2006년, 7년. 이제
우리 여성가족부 출범하기 전에부터 이제 시작된 그런 말이고,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결혼 이민자, 결혼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토대를 만들어 보는 것이 2005년도, 6년도, 7년도 한 3, 4년 사이에 우리 사회, 국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5,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질적, 양적의 그런 그 팽창 이런 것도 굉장히 커졌고요. 또 국제 사회 안에서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 당시 1990년대 후반에 잠깐 출발하기 시작한 동남아, 중국을 통해서 시작한 K컬처 한류가 이제는 뭐 거의 전 세계 문화의 아주 주류인 것처럼 이렇게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크게 실패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인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 이주민의 초점이 맞춰진 다문화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는 이민자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것은 사실 다문화주의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이 다문화주의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1970년대 초부터 재창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 활발한 논쟁을 벌여서 정책으로서 결실을 맺었던, 그래서 그래서 유럽도 사실 그 전까지는 백인 중심의 사회였다면 70년대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그 인구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정책을 벌였고, 그 사회에서 이제 다문화주의라는 것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문화와 공존과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강화된 보편주의로서의 다문화주의가 이제는 분리나 차별을 어떤 귀결한다는 그런 역설로서 또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결혼 이민자 여성, 또 한국인 남성이 구성하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독특한 상황의 토대를 두고 있는 낡은 용어다. 이게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문화에 갇혀있는 결혼 이민자 또는 결혼 중심, 한국 사회 중심의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이 용어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점을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이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민은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이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운 역사, 먼 역사를 먼저 보면 고조선이라는 역사를 봤을 때요, 그 중국에서 일단 혼란이 빚어지면서 기자조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기자조선의 실체는 사실 이민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씨들을 보면 우리는 다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조상님도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라의 그 지배계족도 사실은 아주 이민 쪽이었고,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또 지금 긴 시간의 역사로 본다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그런 우리 하나의 어떤 테마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서 이민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할 만한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3일 날 보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용어를 좀 정리하자. 그래서 이주민, 다문화 가족, 이주 배경인 등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이주 배경 주민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통일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주 배경 주민, 약칭 이주민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민자 중심의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 본다면, 그러면 가족, 결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던 그런 그래서 결혼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여성 가족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소도 두고 문화적인 교육도 하고, 또 우리 남원에 있는 문화센터 고세춘 교무님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그 교무님하고 함께 지원 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한 15년 사이에 결혼 이주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주라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주 시대에 한국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적 갈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종교의 근본적인 원리 속에 들어가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실천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종교적 갈등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충돌을 지금 우리가 듣는데요, 사실 이 충돌은 그 내용을 정말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에게는 당신들에게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때 맥마흔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마흔 선언을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도록 할 테니 너희들 우리를 도와라. 1차 세계대전 그렇게 당근을 던집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또 벨포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벨포아 선언을 통해 가지고 유태인들에게 우리를 도우면, 히틀러에 대항하는 우리 영국 이쪽을 도우면, 연합국을 도우면 전쟁이 끝난 후에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너희들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데 출범했거든요. 그런 배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구 정치적 얄팍한 어떤 그런 수단에서 정말 현재의 그런 갈등이 되고, 또 이번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본 또 이스라엘 내부적인 정치적 갈등도 또 거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 거기에 시아파와 수니파와의 그런 갈등, 헤게모니 다툼이 거기에 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수교를 하려고 하는 직전에 이란의 시아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종교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종교가 함께 근본적인 데 들어가서 우리가 종교의 어떤 연합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이민자 시대에 맞게 종교 연합의 그런 정신을 한번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적 역할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동포에 대한 우리가 얼굴색을 달리하고 인종을 달리하고 말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다 같은 동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동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동포 은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실천하는 그러한 거에 운동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거기에 정리를 해놓은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적 역할이라는 거기에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즘 제가 가톨릭의 포플라레라는 신행자 단체와 함께 사단법인 평화가 서로 종교 간 대화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의 실천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견되는 거는 종교의 근본적인 자리에 들어가면 정말 이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자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종교교단은 적극적으로 교단과 교회를 한국어 교실로 개방해야 되고요. 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갈등에 대해서도 이제 이민자 시대를 맞이하면 특히 갈등이 한 5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 또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갈등, 또 자녀 교육의 어려움, 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또 폭력과 학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갈등을 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 다른 종교와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원불교가 되었던 불교가 되었던 또 가톨릭이 되었던 서로 종교의 우를 넘어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우리 상임기사님께서 다문화 시대의 역할, 종교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다문화 사회를 진입하는 그 과정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또 현장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민자, 이주민, 이민청 그런 걸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서 용어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꿈의 품의 이사이신 박경석 이사님께서 우리 조성균 부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꿈의 품의 이사장으로 있는 박경석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성균 부이사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이 이제 다문화 사회로 들어와 있고 이미 5% 이상 2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로 들어와 있고, 또 다문화 사회 속에서 원론적으로 수용성을 높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원론적인 것, 그 우주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함께 별에 태어난 우리 뿌리가 똑같다, 그런 원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또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별의 자손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당연히 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고 하는 그 수용성을 높이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동아주의적 성향이 대단히 강하다. 그리고 역대로 보면 한국 사회로 이렇게 동화를 시켜서 그들이 그 수용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한국 사회 질서 속에 수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아까 그 세계의 위원회 조직들이 각각 역할이 달랐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 자체도 다문화에 대한 좀 이제 어떤 절충이나 약간 그 정책적인 혼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어떤 절충이나 어떤 공존에 대해서 뭐 어떤 그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그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한국이 좀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서서 발제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영국이나 뭐 그 프랑스 사례 이런 경우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파키스탄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그 저쪽 이스라엘 전쟁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지구촌에서 다문화하고 수능되고 있고, 아까 그 싱가포르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지금 도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능시키고 한국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적응시키는 정도에선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어떠한 방향으로 좋은 다문화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는 좀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선도적인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한국의 지금 종교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원론적인 질서가 굉장히 강하죠. 한국의 종교들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관용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하고 포용하는 그 전통이 좀 살아있는 종교적인 특성이 어떤 여기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을 하나의 앞으로 좀 살고 싶은 나라로 선택하고 한국 사회를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서구 선진국가들 쪽에서도 한국이 치안이 대단히 좋고, 또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뭐 도난이나 이런 데부터 대단히 안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리고 굉장히 도덕성이 높은 나라로 그분들한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류가 지금 어떤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봤을 때 한국이 어떤 세계의 어떤 지금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가고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좀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는 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가 근데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데리고 함께 그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례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민관 협력 체계가 좀 굉장히 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센터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다문화 청소년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 가족센터 쪽에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쪽에 협조 요청도 하고 홍보 요청을 드렸는데 굉장히 관료적으로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걔네 그 사이트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저희 같은 단체들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런 쪽에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거기 알림란을 보면은 저희 같은 단체들 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소개도 안 해줍니다. 그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단체들 간에도요, 종교 베이스로 움직이는 다문화 단체들이 약간 서로 간에 알력이 있어서 제가 A와 B 두 단체에다가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문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A라는 단체가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B라는 단체한테 이 내용을 소개했더니 그 B라는 단체에서는 A단체. 저희 A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참여 안 하겠다고 그런 갈등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우리 종교가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그 종교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그 경쟁 구도에 있고 또 서로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구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현장에서 다문화 단체들 간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다문화 지원을 하기 위한 공적 그 시스템이 민간 단체들과의 어떤 연계성들이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그 이민자 시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 절충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동아주의적인 방식에서 방향은 분명히 새로운 다문화 질서를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사회가 찾고 또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 그 많은 분들한테 한국 사회가 열려서 하나의 이민자 시대가 새로운 이민자 시대, 그 모든 것들이 포용되면서 또 창조적인 새로운 질서를 나갈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이제는 고민하고 대답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의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뭐 잘 본받고 따라가 보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그만한 문화와 종교적인 자신감 그리고 다문화 사회이고 또 다종교 사회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의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이면서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주민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좀 고민하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저의 토론 소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관한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세계보건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계신 조원영 교무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다문화 시대에 관련된 굉장히 심도 있는 자료와 발표를 준비해 주셔서 저도 오늘 새롭게 이 다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서 실질적인 이런 다문화 시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는 것들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서 이준석 상임이사님 밝혀주신 대로 구성원이 대부분 다민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분위기, 순혈주의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나라보다 강한 국가였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은 과거에는 이제 결혼 이민자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구성하는 다문화 구석 가정을 지칭할 때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었고, 저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학교에서나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흔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 소수의 사회적 현상으로 좀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발전에 따라서 이민 노동자 증가와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다문화 및 이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저희가 TV를 보더라도 한국말을 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런 국제 출신의 이제 이민인들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사회 구성원들 피부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다문화란 용어 자체를 이제 이주나 이민 사회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이준석 상임이사님 말씀 속에서 갑작스럽게 다다른 이 상황에서 이제 종교의 역할은 이 사회적 구성원 간의 문화적 충돌 혹은 갈등 등을 줄이는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그 사회적 안전망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도나 시스템 밖에 있는 영역들을 굉장히 많이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사실은 새롭게 있을 이 다문화 현상으로 있을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상임이사님 발제에 제시한 5가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주 배경 주민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겪게 되는 주요 문제라는 것에는 굉장히 공감하는 한편, 그 종교의 역할로서 처음 말씀해 주신 종교 공통의 본연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자비, 사랑, 은혜와 같은 종교의 동포에 대한 사랑과 이제 보훈행의 실천이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는 어떤 사회 조직보다 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종교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심을 놓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이제 이슬람과 그런 충돌을 말씀하시면서 종교가 가진 그 본연의 것들이 실천이 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다문화에 있어서 더 큰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문화로 인한 사회적인 개념이나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주 배경 주민에 대한 현 사회가 그런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고 성숙한 정신을 기르고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 이제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동포에 대한 사랑과 보훈행위 실천이라는 종교적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시해 주신 5가지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각 종단들이 그 문제에 대한 준비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리고 종교 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런 협력을 각 지역의 교단과 교회 등을 준비하거나 교육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활동으로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한 종단의 인프라나 기본 준비가 연합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전문기관 및 정부기관들과 연계하여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단들 내에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회적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준비하고, 다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도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유엔 난민기구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 각 종교계 수장들을 방문해서 한국 사회 종교계의 이제 사회 활동과 위상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개선에 있어서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도 이 종단 간 이런 다문화 난민을 위한 다양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단이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이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나 직접적인 이제 활동뿐만 아니라 전문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 속에서도 이 다양한 시너지를 또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는 전문기관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종교회가 가진 그런 통합과 관용의 정신을 함께 연계해서
그러한 이제 5가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함께 그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주민에 대한 이 올바른 가치관의 전환과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 실시한 한국 국민의 종교 인구와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각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하지만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약 77%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종교의 기대는 작지만 여전히 한국 국민들 또한 종교가 해야 될 사회적 역할과 역할이 작지 않고 사회적 제도나 기관들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종교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준석 상임이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다문화 시대의 한국 사회 종교의 역할에 있어서 각 종교별로 이 동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보호행 실천 등 가지고 있는 종교의 본연의 자세들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 간 연합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에 있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종교에서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한국 국민의 종교 인구와 필요성에 대한 그 조사,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 종교가 한국 사회에 진정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가, 바르게 선도하고 있는가, 종교가 소금과 목탁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인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소금과 목탁의 역할로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발제 또 토론을 다 해주셨습니다. 혹 발제하시면서 좀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성균 부이사관님께서 해주시죠. 네. 박경석 이사장님께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 사회통합의 선도적인 역할, 모범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정신적, 도덕적 부모국이 된다고 예언을 하셨고, 백범 김구 선생께서 나의 소원에서도 나의 소원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 문화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K한류가 세계적인 지금 환영을 받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통합, 다문화 사회의 모범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가족센터의 민간 협력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에 기관 간 교류협력 사업 지표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문화 사회는 함께 여러 기관이 손잡고 같이 나가야 될 그러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준석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박경석 이사장님이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하셨던 국가 정부기관이 조정과 어떤 통합의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저도 정부 조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정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경직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실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예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억을 잡았다 그러면요 70억은 조직의 몸집을 키우는 데다가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가까운데 잼버리 지금 그걸 실패를 한 거를 보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 이 문제도 인구 문제도 우리는 이거를 종교의 역할로서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촉진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와 이 종교의 문제가 우리 대중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레의 두 바퀴, 그래서 종교 동심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종교의 역할이 국가를 바르게 개혁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좌와 우를 떠나서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을 정말 도려내고 그렇게 사기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그 뼈를 깎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원영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와 종교가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갈등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되게 보면은요, 국민들이 정치적 시각으로서 종교를 봐요. 정치적 갈등으로서 종교의 갈등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정치의 갈등이지 종교의 갈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유대교의 그런 갈등은 정치적 갈등이지 이것이 종교의 본질적 안에 들어가면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는 적어도 갈등이 표출되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구에서 얼마 전에 이슬람 그 교회를 건립하는데 굉장히 막 반대를 하고 거기다가 막 별짓을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만히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 주민들이 정치적 갈등으로서 종교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종교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으로 종교 간 대화도 해야 되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 KCRP 같은 데도 저는 들어가 보면은 깜짝 놀란 게, 아니 다른 부분들만 잔뜩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종교 간에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에 초점이 맞춰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민자 사회를 해나가는데 종교 유알이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 지적하신 문제들, 그런 종교와 정부의 협력 관계는 좀 더 종교의 본질적인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서 정치를 다시 한번 조절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토론자분께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석 이사장님께서. 예, 최근에 제가 한 중국 동포를 만났는데, 중국 동포 제가 이렇게 다문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니까 중국 동포 쪽도 다문화에 범죄 들어오니까 같이 좀 합시다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문화 범죄 들어가는 게 싫대요.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좋은 의미의 어떤 용어가 아니라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어가 안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잠재적으로 굉장히 어떤 폭탄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친구들이 제대로 한국 사회에 녹아들어서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방향 속에서는 이 친구들은 어떤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 한국은 그걸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다문화 주민들 상당수가 지금 이제 일종의 프랑스식 외국인 구역들, 개토 지역으로 몰려나고 삶의 변두리로 몰려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다문화인들이 내가 다문화인이 자랑스럽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큰 코리안으로서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너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고 여기서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종교계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밀려나지 않도록 해주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원영 국장님께서도. 네, 사실은 이런 다문화 관련된 이런 이제 종교의 역할이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일반 기관들이나 사회적 기관들도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런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그 시점에 이제 지나감에 따라서 좀 잊혀지는 것들에 있어서도 종교 자체는 좀 그런 활동을 좀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역할들 중에서도 종교 자체도 요새는 그 종교의 존립을 위한 사실은 활동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들도 강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종교 본연의 그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것 외에도 이거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기여를 통해서만이 사실은 종교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종교의 이런 정치화도 어느 정도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종교를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 본연의 이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종교 본연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다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그런 활동들이 좀 주류를 이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 기관과의 연계 활동에 있어서도 종교 자체가 가진 그런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종교 자체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좀 세상을 위한 종교의 미션을 위한 활동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준비가 되어야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저희들 우리 평화포럼이 다문화 시대 종교 역할에 아주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가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KCRP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그동안에 이웃 간의 종교를 이렇게 타종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이웃 종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 종교라는 게 굉장히 이제 함께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정신이라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다문화인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편견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주민 용어도 좋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제 세계인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가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그런 인구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뭐 발생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는 우리 한자 스스로보다는 이게 종교 간 연대 또 이웃 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그런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역할, 지속적인 그런 활동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교가 이웃을 이렇게 맞게 또 그렇게 뭐랄까 밖에 그렇게 훈훈하게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샘물 또 등대라든가 또 소금과 목탁의 그런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합력해 주는 것도 바로 다문화 시대의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120자 평화포럼 다문화 시대 종교 역할이 발제해 주신 조성균 또 이준석, 박정석, 조원영 네 분께 토론과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20자 평화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